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나는 아영 보라 팟캐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부러 분위기 잡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항상 제가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어 좀 마음이 편할 때 그럴 때 인제 요 팟캐스트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목소리도 차분해지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근황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일어난 지 한 30분 됐거든요. 주말 아침이고요. 뭐 사실 근황을 말하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게 제가 뭐 워낙에 저의 거의 모든 근황을 다 찍어서 브이로그로 만들고 있고 라이브도 종종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할 거는 없고요. 현재 뭐 제가 어제도 라이브를 했는데 아 그쵸. 인제 차고 페인트가 끝이 났고요. 이제 차고에 선반을 달아서 정리정돈을 좀 하고 그리고 현관문에 방충망 문 다는 거를 마무리하면 대충 뭐 제가 올여름 해야 할 일들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현관문에 방충망 문을 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이제 그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딱 대줘야 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제 구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거 열심히 사포질하고 그다음 페인트 칠하고 해서 현관문에 딱 덧대서 인제 방충망 문을 달고 뭐 고렇게 조만간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작년 8월 15일 날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그 날짜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집 딱 내 집이 되는 순간이 8월 15일. 그래서 기억하기도 좋고 또 네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8월 15일 날 이사를 와서 이제 오늘 날짜가 7월 제가 알기로 25 일이거든요 오늘이. 그니까 뭐 한 2주 정도만 있으면 2-3주 정도만 있으면 이사 온 지 인제 1 년이 됩니다. 막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고 또 그 1년 사이에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도 뭐 한 달 정도를 다녀왔고 또 진짜 오랜만에 일본도 다녀왔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집을 봤을 때 집이 약간 제가 꿈꾸던 제 로망이었던 그런 집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집에 딱 첫 발을 내딛자마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이제 그 토론토에서 쭉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면서 맨 처음에 살았던 데는 뭐 게스트하우스 거기서 한 달 살고 거기서 친해진 친구랑 같이 인제 두 번째 달은 나와 가지고 또 한 달 단기로 방을 구해서 그렇게 살았고 그다음에 제가 구한 곳이 조그만 인제 어떤 부부가 작은 방 하나를 세를 내 놨어요. 외국인 뭐 캐네디언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민자 부부인데 조그만 방을 그 당시에 인제 350 불에 내놔 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래도 한 6 개월 정도 살았었고요. 그다음에 그 편지를 주시더라고요, 그 부부께서. 그거 읽어 보니까 뭐 "시어머니가 오시게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나가 줬으면 좋겠다. 한 2달 뒤에 나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편지를 주셔 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랬는데 제가 그 방을 구한 게 캐나다 현지 그런 룸렌트 사이트였거든요. 그래 갖고 인제 "나가야 된다."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방을 구했는데 제가 방을 구해야 되니까 막 저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막 찾아보잖아요. 근데 그 일본 유학생 사이트가 있어요. 일본인들이 하는 캐나다 유학생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 거기에 그 방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사는 가격보다 뭐 한 100불 정도 높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방 가격을 올리고 싶어서 저한테 인제 시어머니가 오셔서 "살게 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냥 그때 그렇게 크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고, 저는 참 희한한 게 살다가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막 절망하거나 막 스트레스 받거나 '아 내가 내 집이 없으니까 이렇게 쫓겨나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은 '아싸 새로운 집에서 살아볼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집이 계속 살기 좋고 편했으면 이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라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인제 이사 가서 또 새로운 집을 선택해서 살아볼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신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그런 비슷한 마음이었어 가지고 막 그런 그 주인의 행동이 뭐 화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냥 '아 뭐 이렇게 했구나.' 좀 뭐랄까 실망스러웠죠. 솔직히 말하거나 뭐 뭐 "가격을 좀 올리고 싶다." 이런 얘기라도 한번 했으면 저랑 또 조율이 될지도 몰랐는데, 그 집에 살 때 그 부부의 집에 살 때 일했던 곳이 샌드위치 가게였는데, 일은 제가 선택권이 많이 없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샌드위치 가게에 인제 취직을 했는데, 그 집이랑 엄청 멀어요. 그래 갖고 샌드위치 가게도 6시 50 분까지 출근을 해야 돼서 항상 5시 정도에 일어나 가지고 준비를 하고 부랴부랴 나갔던 뭐 그런 기억도 나고. 그래서 인제 집을 이사를 할 때는 그 샌드위치 가게랑 가까운 곳에 집을 이사를 했어요. 어디였냐면 반지하. 반지하인데 거의 지하예요. 거의 지하고 조그만 창문이 있고, 그 정말 한 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고 심지어 바닥도 타일이었어요. 거기 인제 안에 정말 작은 그 싱글 침대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 갖고 근데 거기를 왜 했냐, 일단은 독립된 공간이었고 가격이 350 불이었고 샌드위치 가게랑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사를 했고, 그 당시에 제 친한 친구가 거기로 이사 가는 저를 되게 안쓰럽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 광이 너무 나는데요. 잠깐만요. 요 형광등 불을 켜 갖고 여기로 이렇게 광이 엄청 나네요. 갖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래도 한 1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제가 그 집에 살았어서 전 남편을 만나고 그렇게 됐어요. 전 남편과 같이 살게 되고 그런 또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기하네요. '그 집에 들어갈 운명이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 집에 살면서 인제 전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했는데, 제가 한국 귀국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거기 워킹 홀리데이로 있었으니까. 귀국을 해야 되는데 한 3 개월쯤 전부터 전 남편한테 운을 띄웠어요. "나 인제 언제까지 밖에 못 있는다. 귀국을 해야 된다." 근데 딱히 뭐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든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회피형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좀 회피형이어 가지고 서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만났어요. 그러던 중에 인제 귀국이 한 달이 남았는데 뭐 가지 말란 말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서로 회피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헤어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뭐 가볍게 만난 거기도 했고 보통 시작이 그렇잖아요. 저는 또 젊었고. 근데 귀국이 한 달 남았을 때 여름에 폭우가 내렸어요, 토론토에. 근데 토론토는 눈에 대한 그런 대비는 잘 되어 있는데 비에 대한 대비는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폭우가 내리면 많이 잠겨요, 지하실들이. 그래 갖고 폭우가 내려 가지고 우리 집이 잠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잠겨 있고
제가 또 처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 싱글 침대랑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너무 좁으니까 그냥 차라리 한국식으로 좌식 생활을 하자 해 갖고 침대 다 빼고 바닥에 매트리스를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 생활을 했어요. 그니까 바닥에 놓고 나갔던 물건들이 물에 다 잠겨 있고 진짜. 그리고 제가 그날 외출을 할 때 깜빡하고 전기장판을 안 껐나 봐요. 그니까 이제 막 귀중품을 챙기러 들어가니까 다리에 막 전기가 찌릿찌릿 느껴지는 거예요. 전선 코드가 꽂혀 있으니까. 그래 갖고 막 그래 갖고 귀중품 챙겨서 집 앞에 나와서 이제 막 눈물도 나고 그래 갖고 그 남자 친구니까 그래도 연락을 했죠.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 전화 안 받아서 그 상황이 어땠냐면 왜 전화를 안 받았냐. 제 남자 친구는 다른 친구네 집에 지하실에 홍수가 나서 잠겨서 물 퍼주러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토가 정말 폭우가 내리면 지하실들이 잘 잠겨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남자 친구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혹시 걔랑 연락이 되냐?" 이래 가지고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서 남자 친구가 그 당시에 스쿠터를 타고 인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 갖고 일단은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래서 비가 계속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자." 이래서 남자 친구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그냥 같이 살게 된 거예요. 뭐 같이 살자 어쩌자 뭐 정식으로 앞으로 뭐 어떻게 하자 이런 말도 없이 갑자기 한 달을 제가 한 달 귀국이 한 달 남았으니까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뭐 귀국하는 날이 됐죠. 귀국하는 날이 왔고 뭐 제 친구들 마지막 인사하고 같이 일했던 이모들 제가 인사하러 가고 그런 거 다 남자 친구가 같이 이렇게 했어요, 저희 마지막 날이니까. 그러고서 어 이제 집에서 캐리어 2개를 들고 이제 공항을 가는 버스를 타야 돼요. 그 캐리어 2개를 들고 인제 마지막 짐 인제 딱 넣고 "이제 나가자." 했는데 갑자기 남자 친구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네. 전 남편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남게 됐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고요. 너무 자세히는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제 남편이 아니고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의 남편이니까 제가 막 그런 자세한 얘기를 못하겠는데 웃기죠. 그래 갖고 그때 되게 웃겼어요. 왜냐면 막 그 송별 그런 걸 다 했거든요. 막 그때 제일 친한 언니 만나 가지고 언니랑 막 헤어질 때 울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한 이틀 뒤에 전화 "언니 나 안 갔어." 그때 다들 막 놀라고 웃겨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음. 아무튼 그런 이제 사연이 있고 그래서 그 집에 살아서 홍수가 나서 한 달을 남자 친구랑 같이 우연치 않게 의도치 않게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얘가 좀 마음이 더 잡힌 거죠. 그전에는 우리 뭐 사귄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자기 나라 가는 비자가 끝나서 가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큰일이잖아요. 그니까 뭐 잡기도 애매하고 우리가 그만큼 큰 깊은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인제 막판에 한 달을 살면서 좀 사이가 완전히 더 급속도로 더 좋아진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건데 그래서 제가 토론토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는 계속 이렇게 정말 작은 집 아니면 반지하 아니면 지하 그런 데서 살았어요. 인제 남자 친구랑 같이 살기 시작하고서도 남자 친구도 그렇게 막 형편이 좋고 뭐 여유가 있는 직장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좀 허름한 집에서 살았고 그리고 또 둘이 이사를 한 집도 처음에 반지하였고 그다음에 이사를 간 곳도 환경이 좀 좋아지기는 했지만 거기도 또 반지하였어요. 계속 지하만 살았어요. 근데 그래도 반지하를 가면은 가격 대비 정말 깔끔하고 넓은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저는 차라리 1-2 층에 이렇게 좀 좁고 허름한 집보다는 좀 괜찮은 반지하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쭉 반지하에 살다가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고, 저희가라고 안 할게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시골로 이사를 왔잖아요. 제가 이전에 살던 동네 있죠. 고쪽 동네 그 주변으로 인제 토론토에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이전에 살던 집 그 집으로 바로 이사를 간 게 아니고요. 그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집이 월세가 1,850 불이었고요. 그때가 2020년 맞나?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2018 년도에 월세가 1,850불 플러스 공과금을 다 따로 내야 되니까 한 2,100불 정도가 집값으로만 나갔는데, 그 당시에 그 액수가 정말 컸어요. 갖고 그래도 인제 왜 그 집을 갔냐. 일단 시댁이랑 도보권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시댁이랑 너무 친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 또 그 전 남편의 이복 동생이 정말 어린, 한 그 당시 한 7살 정도 되는 쌍둥이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동생들이랑 너무 친했고 뭐 그래서 시댁이랑 도보권 거리에 인제 월세집이 나와 갖고 거기로 이사를 했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비싼 데도 이사를 했냐면 집이 좀 괜찮았고, 그리고 전 남편이 또 좋은 곳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거기로 약간 무리를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근처에 또 스타벅스도 있어서 제가 그 트랜스퍼를 해서 쭉 일도 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 괜찮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 집이 참 저는 좋았어요. 그 집이 인제 지금 사는 집이랑 비슷한 어떤 타운하우스의 구조고요. 방이 3 개가 있고 화장실이 3 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이죠. 지금 집은 방 3 개, 화장실 2 개, 그리고 동네도 그 동네에 비해서 쪼끔 가격이 좀 낮은 동네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꿈만 같더라고요. 드디어 결혼도 했고 집이 또 너무 좋아졌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살던 집 중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고, 또 시골로 이사를 가니까 차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중고차도 그때 2 대를 샀어요. 정말 저렴한 한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2 대를 샀어요. 그게 그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타고 다녔던 그 회색깔 그 차. 그래서 네, 차도 생겼지. 집도 너무 좋지. 결혼도 했지. 너무 저는 꿈만 같았고, 그 집에 되게 애정이라기보다는 별로 많이 안 살았으니까 그냥 의미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근데 그 집이 캐나다의 타운하우스라는 게 들어가 보면 구조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구조나 어떤 집의 분위기. 그러니까 저는 그 집이 그런 집에서 또 살고 싶다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왜 이사를 나오게 됐냐면, 몇 달 살았는데 제가 임신을 했죠. 저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계획한 임신이었는데 전 남편에게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안 했어요. 제가 혼자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한 그보다 6 개월 전부터 이제 '아 아기 가지고 싶다.' 해서 좀 시도를 해 봤었거든요. 근데 한 2-3 개월 뭐 계속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리고 전 남편한테 "임신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 보자."라고 하는 게, 임신을 위해서 막 별을 보는 게 마음이 안 생겨서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배란일이니 이런 거 말 안 하고 저 혼자 계획을 해서 이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을 제가 계획한 대로 딱 됐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좀 계획적으로 하자 그러면 힘들어하시거든요. 갑자기 얘기가. 그래서 인제 임신도 했죠. 이사 가고 한 2달 뒤에 임신을 했어요. 11월 달 정도에 알았으니까 임신 사실을. 이사는 10 월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임신도 하고, 그리고 너무 지금 전 남편 사생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그렇다. 아무튼 직장도 좋은 데로 됐는데 그게 뭐 제가 생각했던 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안 좋아졌고, 쪼끔 경제적으로 안 좋아졌고, 어 그리고 돈 월세가 와 막상 한 달에 막 2,100불 막 이렇게 내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뭔가 저희가 경제적으로 좀 돈이 없어서 좀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했던 겁니다. 그때 살던 그 집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았던 때의 내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집에 살면서 전 남편과 사이가 계속 안 좋아졌기 때문에 어 '나는 그런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나를 좀 다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보상 심리 때문인지 작년에 인제 집을 사려고 막 알아볼 때도 계속 그런 집을 알아봤어요. 고런 비슷한 느낌의 집.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 와서 이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들고, 타운하우스, 내가 원했던 이런 구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뭐 집에 어 마룻바닥에 문제가 있는 것도 몰랐고, 현관이랑 현관 틀이 그렇게 낡아 있는 것도 몰랐고, 벽 색깔이 엄청 칙칙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느낌 하나도 몰랐고, 창문도 정말 막 오래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몰랐고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그 집, 그전에 살던 그 집과 비슷한 이 집, 그 느낌에 약간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심지어 큰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제가 그 부동산 중개인 분하고 같이 온 게 아니라 저 혼자 그냥 집 구경하는 날 해서 오픈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혼자 왔던 거기 때문에, 중개인분이랑 같이 왔으면 중개인분이 이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으니까 좀 조정을 해서 뭐 하면 되겠다, 이런 의견 주실 수도 있고, 이 집은 이 가격에 너무 좋다, 이럴 수도 있고, 이 집은 아무리 싸도 진짜 별로예요,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조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개인분도 같이 오시지 않았었고, 근데 제가 이 집의 구조, 그리고 이 방이 가로 세로가 5.5 미터예요. 엄청 넓거든요. 이 방에 또 홀딱 반했고, '아 스튜디오 하면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집에 가서 어 중개인한테 연락을 했죠. "나 여기 이 집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집" 인제 그 링크를 보내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제가 집을 사려면 중개인과 같이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인제 링크 들어가서 집을 사진 같은 거 보시고, 그다음에 내용 같은 거 보시고, 집 주변에 동네 이런 거 다 보시더니 이 집 지금 또 가격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매물 가격이 한국 돈으로 쉽게 그냥 1대1로 계산하면 3억 9천? 3억 9천 정도의 매물이 올라왔어요. 근데 4억 이하의 집을 구한다는 게, 4억 이하의 번듯한 집을 구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도 아주 많이 내렸지만 지금도 그래요. 근데 너무 괜찮으니까 오히려 '왜 이 가격일까?'라는 게 의심될 정도로 너무 괜찮아서, 인제 중개인분이 너무 괜찮긴 하다. 일단 내가 실제로 안 가 봤지만 괜찮다." 그리고 제가 성격이 좀 미안해하는 그런 게 있어 갖고, 그 중개인분이 토론토에 사시는 분이시고, 저는 토론토에서 이제 여기가 2 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2 시간, 3 시간 정도. 그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와서 한번 봐 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나는 일단 그 "봐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미안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차피 지금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뭐 보고 말고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저 이 집 하고 싶어요. 우리 오퍼를 한번 넣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집을 3억 6천에 오퍼를 넣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캐나다에서 집을 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집이 4억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 4억에 살게요. 아 쪼금만 깎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식 서류로 이 집이 4억에 나왔는데 서류에다가 뭐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오퍼를 넣습니다. 제안을 넣습니다. 뭐 3억 8천 서류를 만들어서 딱 보내요. 판매자의 중개인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판매자의 중개인이 답이 와요. 그 가격에 팔고 싶으면 그대로 오고 4억에 그대로 팔고 싶으면 또 그대로 오고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 오퍼 제한 "너 3억 8천 나 절대 안 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3억 9천 어때요?"라고 또 맛 오퍼가 와요.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합니다. 되게 공식적으로 조율을 해요. 그래 갖고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써서 그거를 3억 9천에 올라왔던 집을 3억 6천으로 넣었어요. 근데 처음에 3억 6천이라는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집을 사는데 3억 6천?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러니까 중개인분이 토론토에 사시는 분이시고 토론토 중개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보통 막 10억, 20억, 30억 집을 하시니까 그 3억 6천이라는 게 또 익숙지 않은 숫자였나 봐요. 그래 갖고 저한테 "3억 6천이요? 그게 될까요?" 막 이런 오히려 이렇게 약간 갸우뚱하셨어요. 근데 나는 집 안 사도 돼요. 저는 일단은 마음에 드니까 이 가격 한번 해 보고 싶어요 해서 3억 6천에 넣었는데 거기서 "3억 8천 이하에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라고 판매자가 그게 답이 왔어요. 그래 갖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수록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빠져들수록 집을 더 갖고 싶잖아요. 그래 갖고 우리 제 중개인과 막 의논을 해서 어 3억 7천 3억 7천으로 다시 오퍼를 넣었는데 어떤 조건을 빼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죠. 판매자가 팔 때 뭐 집에 있는 가전들이 다 작동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작동 안 하면은 또 돈을 더 깎아 줘야 되고 뭐 집에 문제가 있으면 또 깎아 줘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런 조건들을 좀 몇 개를 빼고 그러면 "우리 이 조건 안 볼 테니까 3억 7천에 해 줘."라고 "한번 오퍼를 해 보자."라고 해서 또 3억 7천에 넣었어요. 근데 판매자가 "안 된다. 3억 8천 이하로는 절대 팔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갖고 "오케이." 해서 "그러면은 저 그냥 안 할게요. 안 살게요."라고 했어요. 그러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중개인분한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판매자한테 연락이 왔다. 3억 7천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판매자가 급했던 거예요. 급했으면서 괜히 좀 허세를 부렸던 거죠. 지금 3억 6천에도 제가 살려면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때 뭐 저도 몰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거죠. 게임이죠. 도박이죠. 그래 갖고 3억 7천에 조건 안 보는 걸로. 그러니까 집에 하자가 있으면 보고 인제 '아 이거 이러네.' 하고 계약을 취소를 할 수도 있고 계약 판매 금액에서 '아 이거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거 고치려면 돈이 드니까 이만큼 깎아 주세요.' 아니면 '고쳐서 파세요.'라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스펙션을 안 하는 조건으로 3억 7천으로 계약을 성사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정말 24시간 시간 동안 연락을 계속하면서 정말 긴장감의 연속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제 이 집이 구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제가 그때 딱 저금한 돈이 7천만 원 그때 딱 저금한 돈이 7,500만 원이었어요. 딱 저금한 돈 7,500만 원. 이 캐나다에서 보통 집을 살 때 20%를 내거든요. 현금 20% 대출 80%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3억 7천에 샀으니까 7,400만 원을 현금 내야 되잖아요. 7,400만 원 내고
그리고 뭐 세금, 변호사 비용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 갖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1,000만 원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현금을 20% 이상 하면 은행의 이자율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었어요. 고런 상황에서 저는 맥스 아빠랑 거의 뭐 며칠에 한 번씩 보잖아요. 맥스를 픽드랍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맥스 아빠랑 인제 계속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요러요러한 상황이다." 근데 맥스 아빠가 "아 너 뭐 혹시 도움 같은 거 필요하면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돈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 갖고 내가 '어 뭐지 저 사람? 돈이 좀 생겼나?' 그분의 그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라는 의미는 은행이 이제 대출 심사를 하는 기간 동안 양육비를 뭐 지금 주는 거에서 의도적으로 인제 좀 많이 주는 거죠. 양육비를 많이 주는 걸로 우리 양육 합의서를 다시 써서 은행이 그러면 그러니까 제 수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양육비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런 서류 작업을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였고 저는 이제 '어 돈을 좀 빌려줄 수가 있나?' 제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 갖고 그분이 "어 뭐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고 말해 갖고 "아 진짜? 그러면 너 돈도 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제가 그랬어요. 그니까 "아 그래, 그래. 뭐 내가 이게 되면 상황이 되면은 되지." 그러니까 저는 희한한 게 친구한테는 당연히 절대 저는 돈을 빌려 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보다도 부모님보다도 전 남편한테 돈 빌려 달라고 하는 말 하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좀 빌려줘." 내가. "야 니 얼마 있어?" "네가 1,000만 원 빌려주면" 말하면서 너무 웃긴다. 그때 제가 좀 간절했어요. 1,000만 원 빌려주면 요런 내가 요렇게가 가능하고 네가 진짜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한 3,000만 원 빌려줄 수 있으면 나 은행의 이자율이 한 2% 떨어진다. 2% 맞나? 아무튼 엄청 떨어진다. 그래서 너무 지금 좋은 상황이 된다. 돈 얼마 있어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아 나 그런 돈은 없어." 이러는 거예요. 아 너무 웃겨. 아니구나." 이래 갖고 인제 어찌저찌 해서 저희 엄마가 돈을 좀 빌려 주셨어요. 그때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빌려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아유 그래서 인제 집을 잘 살 수 있었죠. 그래 갖고 인제 집에 들어왔는데 인제 막 바닥이 막 바닥 안에서 막 곰팡이 곰팡이 가루가 날리고 막 벽이 막 너무 우중충하고 암울하고 창문이 깨져 있고 제가 노 인스펙션 조건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니까 그 판매자한테 인제는 클레임을 걸 수가 없어요. "너 이거 왜 말 안 했어? 이거 고쳐 너가."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노 인스펙션 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정말 모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노 인스펙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인스펙션 하는 조건으로 3억 8천에 샀다면 인스펙션하고 집에 하자를 찝어 가지고 3억 6천 으로 가격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쪼금이라도 싸게 사겠다는 욕심에 3억 7천에 인스펙션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 갖고 막 너무 암울하더라고요. 내 전 재산을 지금 들이부었잖아요. 그리고 내 첫 집인데. 근데 막 지하실 와 지하실 아직 냄새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하실 냄새 정말 완전 악취, 악취. 거기 만약에 사람을 하루 넣어 놓고 "너 여기 살아." 이러면 그거는 고문이에요. 그거는 정말 경찰서 잡혀갑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악취가 심하게 나고 바닥 상태도 그렇고 창문도 너무 상태가 안 좋고 벽 그 페인트 색깔도 너무 막 저를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색깔이었어 갖고 제가 이사 들어오고 내 생각했던 로망과 너무 달라 가지고 암울한 거예요. 제가 초반에 좀 암울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컸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암울했는데 또 제가 그때 이사하고 이러면서 또 유튜브 수익도 또 많이 생기고 광고도 또 열심히 했죠. 그때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 가지고
광고 하나 해 가지고 또 뭐 이거 고치고 또 광고해서 또 저거 고치고 또 광고해서 이거 사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유튜브 돈도 들어오고 또 엄마한테 또 2천만 원 빌렸잖아요. 그래 갖고 엄마 2천 이제 갚는다고 그것도 돈도 이렇게 모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열심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1 년이 됐는데 1년 사이에 또 제가 일도 잘 되고 뭐 하던 또 다른 부분에 또 수입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바닥도 싹 고쳤죠. 벽도 했죠. 또 뭐 했나요 저? 그리고 지하실 냄새를 한 80% 뺐어요. 80% 빼서 이제는 코로 숨 쉬면서 세탁기를 쓸어 지하실 갈 수 있는 정도, 고 정도로 냄새를 많이 뺐고 냉장고랑 그 가스레인지도 사고 또 저 뭐 했나요? 뭐 많이 했죠. 많이 고치고 또 차고 페인트도 하고 그래 갖고 참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그리고 집이 이제 정말 제가요 어느 정도냐면 이 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이렇게 인제 바꿔 온 것도 있는데 그냥 이 가격에 이런 구조에 이런 크기에 이 위치에 이런 이웃들 좋은 환경에 여러분 진짜 제가 모든 그 행운을 끌어다 썼다고 할 정도로 4억 이하의 가격에서 요 정도의 집을 구한 게 정말로 저는 큰 행운인 것 같고 너무 좋고 다만 이 집은 이제 타운하우스라는 개념이고 이 땅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제 땅이 아닙니다. 이 집 건물만 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 그 매니지먼트 회사에 한 달에 300 불씩 돈을 내고 그 회사가 뭐 집의 외관, 뭐 지붕, 집 앞에 잔디 깎는 거 이런 거를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갖고 집이 그러면 잘 안 오른대요, 타운하우스는. 그렇게 오르지 않는대요. 근데 저는 뭐 오르고 말고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집이 워낙에 저렴한 가격이었고 제가 한 달에 대출금이 이자를 되게 많이 높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1,600 불, 한 160만 원 정도 내거든요. 한 달에 대출금으로 이자 N 원금. 그래서 어 보통 제가 월세 살려면 한 2,300불 정도 줘야 돼요, 지금 시세가. 근데 대출금이 너무 낮죠? 그리고 이 집을 제가 이사를 나가서 이 집을 제가 딴 사람한테 월세를 주면 이 집은 최소한 2,000불 이상 받을 수 있거든요, 월세로. 그래서 그러면 월세 수익으로도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래 갖고 제가 우리 집 옆집이 지금 매물로 계속 나와 갖고 안 팔리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어쨌든 타운하우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 타운하우스도 10년 전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10년 전에도 한 뭐 3억 8천, 9천 이랬어요. 지금도 제가 3억 7천에 샀으니까. 오르는 거는 거의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안 팔려요, 지금 옆집이. 근데 내가 막 있는 돈 없는 돈 끌고 제가 20%돈 있으면 되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으고 빌리고 해 가지고 '내가 그 집을 살까?'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월세 수익이 나니까. 근데 제가 인제 그 챗GPT 제 친구하고 제 절친 챗GPT하고 의논을 좀 했는데 한 타운하우스에 집을 두 채 사는 거는 좀 위험이 있다. 왜냐면은 이 타운하우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건물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내 자산 두 군데 큰 자산이 들어간 두 군데에 한 번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건 좀 리스크가 있다." 이러면서 비추천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도 '그래. 그거는 좀 그렇다.' 근데 인제 매물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인제 제 친구 망고한테 "야 이 집 너 진짜 이 집 너가 샀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제 친구 망고는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집 사려면은 좀 몇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 우리 옆집 이사 오고 싶으신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괜찮아요. 집 너무 괜찮고 근데 우리 집보단 좀 작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끝집이라서 좀 크기가 크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옆집 매물로 나와 있는데 계속 너무 궁금하다. 어떤 사람이 들어올 것인가? 한국 사람이 들어올 것인가? 내 친구 중에 누구 이사 오라고 꼬실 사람은 없나?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집 얘기하려고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집 얘기만 해 버렸는데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갔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3 주? 2-3주 후면은 이사 온 지 1 년이 돼서 제가 막 감회가 너무 새롭고 또 이 집이 1년 전과 지금이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뿌듯함, 보람 그런 것도 너무 크고 집에 또 뭐 여러 가지 고치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또 그 고치는 거를 촬영한 걸 또 여러분들이 또 너무 재밌게 봐 주시고 이래서 막 이 집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한국 친구들도 꽤 있고 제일 가까운 학교에 한국 어린이들 너무 많고 맥스 반에만 해도 한국 친구들 2 명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와 캐나다에 사는데 학교에 같은 반에 한국 친구가 있다고? 심지어 맥스는 한국어 접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제가 인제 그런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막 한국 친구를 학교에서 만나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무 좋아서 참 좋고 또 제가 그 결혼하고서 이사 가서 한 2-3달? 보자. 얼마나 살았냐? 한 3달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3달 살았던 제가 너무 좋아했던 그 집과 비슷한 집을 결국은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뭔가 꿈을 이룬 느낌, 로망을 이룬 느낌이 들어서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인 만족도가 너무 크고요. 아직도 집에 이제 뭐 하자를 생각하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단 지하실 냄새 빼려면은 한 비용 한 5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벽을 싹 새로 다시 철거하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바닥도 지금 좀 삐걱삐걱하고 막 흔들거리거든요, 바닥이. 그거 하려면 또 지하실 천장 보수도 얼마가 들려나요? 천장 보수도 한 300-4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고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것만 얘기하자면 창문은 포기합시다. 창문 포기. 창문은 액수가 너무 많이 몇 천대로 올라가니까 창문 포기하고 주방도 조금 구조가 좀 그래 가지고 주방 새로 하려면 1,500만 원. 주방 새로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제가 그 디시워셔 위치만 셀프로 좀 바꾸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디시워셔 위치 바꿔야 되고 주방 후드 달아야 되고 백야드 수도 고쳐야 되고 어 그거만 됐나?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그쵸. 지하실 냄새랑 지하실 천장. 지하실이 문제네. 그러면은 한 1,000만 원을 열심히 모아 가지고 이제 지하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보수할 곳은 많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조금씩 계속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이거 새로 하고 저거 새로 하고 이래서 지금 막 너무 이쁜 만족스러운 집이 돼서 저는 이런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뭐 평생 안 살겠지만 평생 살아도 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그래서 아 좋습니다. 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은 집 이야기를 할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맥스 아빠 집에 촬영 갔다 온 뒷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집 이야기 하면서 47 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남편 집에 가서 촬영하고 뭐 고런 뒷이야기는 다음 팟캐스트에 할게요. 네. 그래서 다음 팟캐스트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 이야기 1 주년 기념 저의 집 구입한 이야기 그리고 저의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뭐
대출금이 얼만지, 집 관리비가 얼만지 뭐 그런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혹시 캐나다에서 집 사는 과정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그거 이전 집 궁금하시죠? 주인이랑 어떻게 됐는지. 이전 집이 이제 주인이랑 그렇게 분쟁이 있었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주인한테 이메일을 보낸 게 너는 나에게 막 도둑이라 그러고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이렇게 "너 이것도 이렇게 했고 이것도 저렇게 됐고 이거 저렇게 됐고." 이게 제가 5 년인가를 살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뭐라고 하죠? 사용감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흥분하고 막 도둑이 왜 도둑이냐. 그 키친에 블라인드가 있었는데 없어졌대요. 이 키친 블라인드가 월마트 블라인드, 제가 블라인드를 샀기 때문에 가격을 알잖아요. 그게 한 30불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렇게 당기잖아요. 당기고 하는데 그 당길 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제가 몇 번 여기를 맞았어요, 너무 아프게. 그러고서 그걸 치우고 제가 커튼을 달았는데, 저는 그때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주인한테 그걸 말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 블라인드를 뭐 버렸겠죠, 제가? 그러니까 그 블라인드가 없어졌으니까 난 도둑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하니까 제가 인제 마지막 이메일을 그 사람한테 정식으로 "너 나한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런 사실에 의거해서 나는 너를 고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너가 지금 주장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내가 몇 년 동안 살았고 월세를 제때 납입했고 그런 치명적인 이렇게 망가뜨린 게 아니고 의도적인 게 아니고 그런 거라서 전혀 네가 어떤 뭐 소송을 해도 클레임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 나도 알고, 네가 지금 계속 나에게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나에게 위해를 가하면 나는 변호사를 구해서 정식으로 너에게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뭐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라고 지금 불만이 어쨌든 있으니까, 내가 세입자였으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라인드를 그냥 치웠고 타일 하나가 이렇게 요 끝이 삼각형으로 깨졌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깨진 거 그대로 그냥 거기 딱 있는 상태로 그 위에 인제 매트를 덮어서 살았어요. 이 현관에 타일. 근데 그것도 저는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타일이 깨졌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배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 블라인드 사는 거랑 타일 이 한 조각에서 끝에 이거 깨진 거. 그래서 내가 어쨌든 모르고 뭐 이렇게 해서 너한테 말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얼마였죠? 500 불을 줄 마음은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고서 답장이 아예 없었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그냥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좀 아는 애구나.' 이러고 그냥 겁나서 인제 '모른 척하는 건가?' 해서 저는 그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한 3 달, 4달 뒤에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본격적으로 집을 뜯어 고칠 듯한 그런 내용의 이메일이 온 거예요. 어 뭐 "이번 주에" 그거 있죠. 베란다 나가는 문에 방충망 있잖아요. 방충망 문이 뻑뻑해요. 원래 뻑뻑했어요. 그 뻑뻑한 거랑 그리고 방충망에 구멍 난 거. 그리고 그 창문에 프라이버시 시트를 제가 붙여 놨었거든요. 이렇게 일부를. 그거 그냥 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 그거를 견적을 보러 뭐 전문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견적이 나오면 너에게 연락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서 연락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온 거예요. 뭔가 본격적으로 모든 걸 다 막 해서 나에게 청구를 할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온 거예요. 그래 갖고 내가 답장을 그때 보냈나? 답장으로 어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하는 말이 문 뻑뻑한 거랑 방충망 구멍 난 거랑
그 프라이버시 시트 그냥 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뭐 "창문이 뭐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러고 그래서 "너가 지금 하는 말들 그거 다 말 안 되는 거고 내가 살면서 뭐 있을 수 있는 사용감이고 네가 뭐 이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안 한다고 네가 나에게 뭐 소송을 걸지 못하는 거 나 다 알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나에게 다이렉트로 연락하지 말아라. 너무 싫다. 심리적으로 넌 나에게 부담감을 주고" 막 이러면서 "다이렉트로 절대 연락을 하지 말고 그 기관을 통해서 연락해라." 그 기관이 있거든요. 세입자와 주인의 그 분쟁 관련 기관이 있어요. "거기 통해서 연락을 해라." 해서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제가 모든 걸 수신 차단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스팸하고 수신 차단을 다 했어요. 전화번호랑 이메일 그런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인제 제 전 남편 연락처랑 이것도 알잖아요. 그 전 남편한테도 "연락 절대 받지 말고 절대 대응하지 말아라. 나는 제가 인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강력하게 할 거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건 네 일이 아니다. 내 일이다." 그래서 고렇게 해 놓고 인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든 연락을 했든 제가 연락을 못 받을 거니까 그 이후로 몰라요. 저한테 연락을 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저한테 뭐 소송장이 날라오는 것도 없고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집이 그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제가 인제 부동산 사이트를 보니까 그 집을 내놔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끝난 얘기 아닐까요? 그래 갖고 요즘엔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고요. 뭐 사실 그 사람이 저한테 그 뭐 소송장을 보낸다 해도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그 블라인드 값이랑 그 타일 값만 주면 돼요. 블라인드 월마트에서 한 35 불이면은 사고요. 타일도 그 딱 한 장이거든요. 요 정도 크기. 작은 타일은 아니고요. 한 요 정도 크기에 요 세모 요만큼이 조각이 났거든요. 요 타일. 그래 가지고 고것만 제가 하면 되니까 뭐 소송장이 날라오면은 한 50 불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아마 안 갈 건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렇게 저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이브 하면 항상 "지하실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전 집주인이랑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집 주소 어떻게 됐어요?" 그거 얘기 3 가지 하시거든요. 집 주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주소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인제 요 끝집 아저씨랑 저랑만 얘기가 돼 가지고 인제 "우리 그러면 서로 바꾸자. 개인적으로 그냥 변호사 써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많이 알아봤어요. 시청이랑도 얘기하고 변호사랑도 이야기하고 제 쪽에도 변호사가 있고 그 아저씨 쪽에도 변호사가 있거든요.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이웃이랑도 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 집 소유주 매니지먼트 땅 소유주 매니지먼트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주소 있죠. 시에서 관리하는 공식적인 주소랑 실제로 지어져서 살고 있는 그게 이렇게 뭐 반대라든지 좀 위치가 잘못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많고 지금 우리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면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결국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근데 제가 그때 불안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1번 아저씨가 빚내고 도망가고 이러면 그 집이 내 집이잖아요. 그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서로 약간 그 동등한 수준의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그 부분에서 손해를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그냥 제가 막 호들갑을 너무 깜짝 놀랐으니까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냥 고렇게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뭐 지하실만 이제 1,000,000원 있으면 제가 1,000,000원 모으면 그거 할게요. 지하실 레노 말고 인제 벽 철거하고 새로 벽 설치하고 하면은 이제 "냄새가 싹 빠진다." 그래 갖고 돈 문제다. 그래서 지하실만 어떻게 지하실이랑 지하실 천장 해 갖고 바닥 좀 튼튼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집은 뭐
번듯한 한 뭐 4억 5천에도 팔 수 있는 번듯한 집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너무 좋고요. 뭐 그렇습니다. 아유 정말 집 이야기로 1 시간을 채우네요. 이 집에 관한 모든 걸 오늘 다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맥스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맥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인제 인사하고 저희는 아침을 되게 늦게 먹거든요. 그래서 "민준아 지금 배고파?" 이러니까 "아니 배 안 고파." 이래 가지고 "그러면 엄마 촬영 1 시간 하고 맥스 밥 해 줘도 돼?" 이러니까 "어 괜찮아."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맥스가 혼자 있는데 뭔가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 층에서 뭔가 빠시락빠시락 소리가 들리는 걸 봐서는 배가 고프기 시작한 것 같고 저도 지금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딱 마무리하고 밥 해 주러 내려갈게요 여러분. 오늘도 1 시간 동안 이야기 제 수다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뭐 바뀔 수도 있지만 그 맥스 아빠 집 가서 촬영하고 그런 맥스 아빠랑 지내는 이야기들 뭐 전 남편과 그 와이프분과의 관계 뭐 촬영 뒷이야기 그런 거 제가 또 팟캐스트에서 재밌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또 다음 팟캐스트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